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1118명이 등록을 해서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양형태 박사님과 함께 조국 선거, 코로나 선거로 변질돼 버린 총선의 문제점과 의미,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예. 그동안 이 공천 과정을 보면은 예.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꼼수, 하여간 말할 수 없는 편법, 불법 뭐 이런 것들이 난무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단 뭐 공천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깜깜이 선거 예. 이런 상황이 돼 버렸고, 지금 이번에는 또 여러 정당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뭐 양대 거대 정당 간의 싸움도 치열하겠습니다만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커진 것 같아요. 예. 이 37개 지금 정당이 나왔죠. 38개라고 뭐 38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진흙탕 선거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4+1. 예, 맞아요. 예, 이 공수처하고 엿바꿔 먹었지 않습니까? 선거법하고. 예. 그래 놓고 정의당은 망해버렸잖아요. 이제 예. 그 심상정의는 망해버리고 토사구 평당하고.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건 선거가 과거에 이런 선거가 없었어요. 이거는 진흙탕 정도가 아니고 이건 뻘탕입니다. 완전히. 시궁창입니까? 시궁창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에도 이런 선거 없어요. 이런 선거 없죠. 그리고 이런 선거를 초래한 집권 여당은 굉장히 책임감 느껴야 돼요. 이거는 이 민주당 정권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서가지고 이런 선거를 만들어냈다. 공수처법의 그 목표를 위해서 공수처법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 재창출이죠. 소위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쓸데없는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이 선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쳤죠. 지금 여태까지 3년 가까이를 갖다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했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바닥에 놔뒀죠. 바닥으로 내리고 국가 안보도 땅에 떨어지고 경제도 떨어지고 외교도 말할 것도 없고. 외교 뭐 저 강경화 외교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떨어져 있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이 정권을 살려준 거하고 살려줘 같습니다.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 핑계를 전부 대버리는 거예요. 예,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지는 경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선거가 이렇게 초래된 것, 지금 이렇게 깜깜이 선거, 그다음에 칠흑 같은 장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궁창 같은 그런 선거 그 분위기, 그다음에 정당 지금 보십시오. 그냥 이 뭐 열린 시민당, 열린 뭐 이름도 뭐 모르겠어요. 여기다 대입하고 저기다 대입하고 뭐 녹색이니 황색이니 뭐 검정색이니 막 색도 나오고 뭐 그냥 별거 다인데, 거기다가 또 나온 거 보십시오. 저기 이 손석희도 나오지. 그 다음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요 N번방. N번방. 예. 이것들까지 같이 어울려가지고 비슷하게 새카만 시궁창 같은 그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 관심이 지금 선거판에는 없고 엉뚱한 대로 다 지금 가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뽑아서 나의 권리를 갖다 위임을 4년간 해줘야 되겠다는 데 집중해서 선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파상 공세로 다른 데로 흩어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기관까지 말이죠. 같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뭐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똑같은 날에 시행했는데도 이거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냥 여론조사도 정말 엑스판이고 말이죠. 이러니 이 나라가 지금 진짜
아주 절체절명하게 혼돈 중에 혼돈의 상태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투표지만도 51.9cm 해갖고 네. 위에서 밑에까지 다 보려다가는 한참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는 기계로도 안 되고 손개표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손개표. 너무 길어가지고. 아주 오래간만에 몇 년 만이라고 그러죠. 송개표 하는 게. 그렇죠. 어쨌든 선거전 네. 자체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괴물선거법, 연동형 비례제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집권 세력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위성정당들을 계열사죠. 계열사. 재벌로 말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2개나 만들었어요. 맞아요. 2개만.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또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근데 이 사람들은 네.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 플러스 이게 좌파들의 특성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겉으로 보기에 싸우면서 남들 보기에 나중에 이렇게 뒤로 합치는 것. 예. 아니 지금 얼마나 그 이해찬 대표 저 사람 아주 되게 웃기더라고 나는요. 그 뭐 정치는 원래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정치를 접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좀 정직해져야 될 때가 된 건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래도 이해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제 나이고 그래도 지긋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진실로 돌아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엔 막 그냥 뭡니까 이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이 하는데 뭐 최강욱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데 대해서 우리 나중에 우리 연합하면 된다고. 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대로 참칭하지 말라 민주당을 갖다 하니까 국민들은 가만히 보고 말이죠. 아니 정말 이런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전략인데 이게 바로 좌파 전략인데 지금 지금 더불어 열린민주당은 하나의 야당으로 놔두고 야당으로 딱 놔두고 나중에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예. 쟤네들은 벌써 미래 앞을 딱 내다보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도 앞에 전략을 지금 세워가지고 그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공수처법 딱 되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장이 야당에서 몇 명, 여당에서 몇 명. 뭐 야당에서 2개거든요. 예, 야당에 2개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거 놔둬갖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기만 하면 여기도 하나를 주라. 바로 그거죠. 2명 중에 하나를 나눠야 해요. 나눠야죠. 그런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그렇게 해서 강성으로 충성심 강한 열린 민주당을 만들어 놓고 또 여기는 이 조국 이 동일합니다. 친문하고 다 조국 소당들이에요. 조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국소를 위해서 조국을 앞으로 후보자로 만들고 무죄 방면하고 또 이 복권을 시키기 위한 지금 제도적인 장치. 근데 제가 2, 3일 전에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는데 이 진중권 씨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했더라고요. 조국 복권 운동 곧 일어날 거다. 저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앵커가 아니 그게 그럴까요? 이런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면 될 수 없는 게 이낙연이가 그때 그랬잖아요. 관훈 토론에서 저 대통령이 마음의 빚 지고 있다는데 이낙연 씨도 그 마음의 빚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 가차없이 나는 마음의 빚 없습니다. 딱 할 때 저는요. 이 포인트가 이거구나. 대통령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나는 벌써 이낙연은 아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자기만큼 자기의 운명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큼 정치적 촉수가 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딱 깨닫고서 이낙연이는 나는 이미 조국이 되살아날 것을 감지하고 있다. 따라서 난 여기서 노해야 되겠다. 차별화를 한 거죠. 차별화 전략인데. 바로 예. 그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요. 완전히 조국 복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진중권이가 오늘 저는 진중권이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비록 좌파이고 진보 농객이지만
지금 민주당에는 그렇게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리하게 또 날카롭게, 민주당의 전략을 잘 분석해 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조국 지금 복권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조국 일가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파렴치한 일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니 입학 허위 뭐 입학이니 뭐 등등이 아주 많았지만 조국 일가에 대해서 나는 더 파렴치한 것을 알고 있어. 다시 말하자면 까불면 터뜨리겠어 한 얘기거든요. 이거에 이 폭로하겠어 하면 조국 까불지 말고 들어가. 안 나오면은 내가 조진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뭐가 있을까요? 있죠. 없으면 이런 워낙 뭐 가까이 지냈으니까 예, 아니,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 알려진 내용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학번도 같고 예. 그리고 조국하고 친했다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가까이 학생 때부터. 지냈으니까요. 대학 시절부터. 그리고 정경심하고는 그 대학에서 5년간 같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가족 같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알고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국 일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기면은 총선에 이기면. 그러나 이걸 갖다가 지금 제어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린민주당 이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이 물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최강욱이라든가 김의겸이라든가 황희석이라든가 이건 강성 중에 강성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소위 황희석 같은 사람은 그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그 수사한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한 그 조국이라든가 또는 그 유재수라든가 이 울산 부정사건 의혹 이걸 갖다가 파헤치던 수사검사들이라든가 그 지휘라인을 갖다가 딱 겨냥해서 14명을 갖다가 이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진중권 씨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잔인성, 이런 강성,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다 글로 들어갑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지금 친문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에서 나름대로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벌여 나간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열린 민주당은 김의겸이라든가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친조 어떻게 보면은 조파 이런 쪽으로 세력들을 확 지금 끌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의당 쪽으로 가야 할 진보 세력들이 열린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중대, 일중대, 삼중대 이 세력들의 파이가 훨씬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넓어졌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더불어 가족 네. 말하자면 더불어 가족들이 엄청난 파이를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황희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 15명의 일종의 뭐 쿠데타 핵심 세력이라 해갖고 살생부라가 블랙리스트 이런 것까지도 지금 발표를 하는 그런 촌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희석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아주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석만이 아니고 최강욱이도 그렇습니다. 네, 청하고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범죄자들 아닙니까? 예, 예. 뭐 황희석은 아니지만 최강욱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된 사람이에요. 예, 기소돼 근데 있죠. 윤석열 수사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가짜다, 웃음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윤석열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장모 사건을 계속 또 파헤치면서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이것도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도 이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장모 사건도 파고들면은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 56억인가 몇 억을 갖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인데 하여튼 보면 윤석열 총장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마음이 얼마나 정말 지옥일까. 어?
하루에도 검찰총장 닦아 치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느낄까. 아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총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길을 꺾든가 윤석열이 그만두도록 하는 이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펴고 거예요. 있죠. 지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윤석열을 한데 그건 착각인 게 윤석열이라는 그 검찰총장은 이미 본인은 정치와 전혀 관계없다. 정부적 관계도 없고 또 생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역풍이 분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도가 지나쳐가지고 정권이 너무 도 지나친 행동하면 딱 한마디 트면은 국민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좀 국가 헌법과 이 법률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정말 깨끗한 검찰을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영악한 거예요. 민주당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열린 민주당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역구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열린 민주당하고 앞으로 연대도 안 오고 당 합치는 일 없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조국 조빠들이다 이렇게 하면 중도층이 이탈할 걸 염려해서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 그 사람들은 선거 끝나도 안 합칠 거야 하면서 열린민주당을 앞세워서 계속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자기들은 입 딱 다물고 점잖하게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이 사기극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정말 순수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들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간에 있습니까? 그런데 김세연이가 엊그제 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그 지도부가 전부 다 정상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마디 하긴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지금 선거를 또 20일도 채 안 되는 날짜를 두고서 소위 공관위원이라는 자가 또 당에 몸을 담고 있던 자가 또 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을 한 자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이 자기 당을 갖다 이 당이 침몰해야 될 땅이다. 이거는 없어져야 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과한 표현을 너무 뭐냐면 좌파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합치잖아요. 합치지만은 다 분리돼 있습니다. 세포로 나가가지고 세포가 더 커가지고 좀 키워놓으면은 전부 다 싹 모이게 돼 있거든요. 이 보수우파는 지금 김세연하고 김영호를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이 가장 엄중한 위중한 시기에 딱 하고 말이죠. 어저께 집단으로 말이죠. 지도부를 갖다가 그런 정상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수 우파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지금 이런 아까 민주당만 하더라도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면서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계속 벌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게 모르게 민주당 선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또 어제는 그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또 제2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 이런 포격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장병들이 55명입니다. 그 55 용사를 기념하는 그런 새해 수호날 기념식이 있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2년 동안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선거가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또 이런 새해 수호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는 것도 표를 의식하는 좀 심하게 하면 정치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지난 자기가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 소위 말해서 천안함에 대한 얘기도 한 번도 없었고 네. 서해 교전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메시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번에 참석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왔으면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을 하고 서해 교전을 연평해전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국군이 이 정말 전사를 하고 순국한 데 대한 어떤 분명한 반응을 이 가해자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북한 비협자도 안 나왔어. 뭐 그렇다고 그래요? 말이 북한 안 얘기는 되죠. 일체 안 했다.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윤청자 여사 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시죠. 그분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그 아들이 죽으면 말이죠. 아들이 전사를 해서 전사금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쪽쪽 처음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차근차근 세월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월호는 매덕 10억인가 가까이 되고 이건 1억 900만 원인가 1억 800만 원, 800 얼마다 그만. 이걸 몽졸이 어디다 보냈냐면 해군에 보내서 기관총.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무기 하는데 쓰라고 이렇게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가 천안함 그 음악회를 했는데도요. 마침 우리 늘 그 천안함 음악회 글로리아 합창단을 글로리아 지금 합창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양 박사님이. KBS 홀에서 10월 달 11월 달에 꼭 추모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해 몇 년 하셨죠? 한 5년간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추모 음악회, 순국용사 추모 음악회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한 10여 년 지금 계속 하는 셈인데 천안함만 5년을 딱 이름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그때 윤청자 여사가 오셨어요. 그랬습니까? 오셨는데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무대에서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잘하거든요. 그 참 애절한 말이니까 말 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가슴에서 그 자녀를 갖다 그 칠흑 같은 바다에다 묻어버리고 그 나와서 하는 그 얘기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럼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냥 거기 청중들이 음악회 할 때 그 청중들이 진짜 느낌이 꼭 다 흐느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한테 떡 달려가가지고 그랬습니까? 한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늙은이 한 점 풀어달라고. 이거 누가 했냐고. 누구 소행이냐. 가해자가 누구냐 이 말 아닙니까? 진실로 이걸 밝힌 사람이 말하자면 이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노 토킹, 침묵.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어쨌든 뭐 정부 입장은 북한이 이렇게 한 짓이다 이런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뭐 처음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나 이 윤청자 할머니가 그렇게 쫓아가서 절규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제 뭐 북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수 세력들 또 이런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도 되고 총선 때도 되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거의 이 정부가 이렇게 이런 데도 참여하고 내가 괜히 참여한 거 아닌 거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랬는데 처음에는 무슨 뭐 외국에 가기 때문에 못 왔다고 그러고 또 작년에는 그 대구 칠성시당 대구에 뭐 거기 갔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국가 원수가 자 보십시오. 취임 선서에 뭐 합니까? 나는 국가를 보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뭐냐? 국군 통수권자라 부여받는 거 아닙니까? 통수권자는 군인의 순국, 나라를 지키다가 정말 불의에 전사한 그 순국에 대한 그 분노, 그거에 대한 그 기념식은 제1입니다. 그럼요. 제1이죠. 이 국군,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하고 대치된 나라 아닙니까? 미사일 쏴대고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탁 나와서 통수권자가 나는 내 나라 내가 지킨다. 나는 국가를 보위하며 보위가 뭡니까? 지키며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군인이며 군인이 누구냐? 순국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기념식에 당당히 가서 무엇보다도 이 제1이다 하는 걸 그걸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경제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코로나로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이 코로나 바로 전에 얼마나 경제가 바닥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덮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 열어놨지 않습니까? 감염원을 막지 않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안 돌아가죠.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다 돼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경제가 이 세계적인 경기에 편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 이미 파탄 나 있었습니다. 이미 파탄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럼요. 코로나가 다시 덮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파탄 난 것을 싹 없애버리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습니다. 경제 예. 실정론을 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맞습니다. 네. 제대로 된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이 코로나라는 안개에 이렇게 싹 덮여 있는 그것만 봐가지고 진실을 그렇죠. 네. 진상을 못 볼 수 있다. 못 그게 볼 저는 수가 제일 있죠. 안타까운 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지금 말이죠. 지금도 아주 뭐 이제 이 경제 문제가 마치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자기네들은 경제를 잘했다는 어떤 그런 밑받침을 갖다가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국민들이 진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총선은 한 17일 정도 이렇게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제 2월 4일부터 본격적인 원래 선거제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3일가. 예, 2월 4일부터죠. 예. 일단 또 김종인 총괄 선대 본부장이죠. 이분도 지난번에 또 우여곡절은 겪었습니다만은 다시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좀 확고하게 당을 장악하면서 뭐 선거전을 잘 이끌어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뭐 실망할 필요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또 우리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리고 분열만 안 하면은 예. 압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할 때. 양 박사님이 예, 몇 예. 분들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권은 다 뭉치는데 글쎄. 야권은 아직도 그리고 이 시기가 엄중한 시기인데. 이 엄중한 시기에는 자기 개인적인 그걸로 감정이라든가 버려야죠. 앙금이라든가 섭섭하면 내려놔야 해요. 당연하죠. 네. 일단 이기고 놓은 예, 뒤에 그렇죠.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건 관계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상임 뭐, 대표 예. 나오셨으니까 그러지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종인 씨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시키고 그쪽에 가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인 용어로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그때 경제민주화 중도층을 이 견인하기 위해서. 그럼 저번에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에 가가지고 당대표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번에 여기 딱 왔다는 것은 지피지기다. 벌써 문재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이 성립 과정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그 지난날의 결과를 보니까 이건 참 잘못됐다 하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맹점을 알아가지고 이분이 선거 지휘를 엄청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도층이 또는 이 보수가 이제 조금 뭔가 전환기를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이 100%다. 뭐 99.9%인 거는 좀 우리가 빨리 이렇게 걷어내고 이제는 옳은 말씀. 이거 좀 이 타의를 하자. 다 깨끗하게 자기를 버리는 것. 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럼요. 네, 그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양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자유우파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총선이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은 김종인 총괄 선대 본부장이 얘기를 했죠. 총선에 만약에 저쪽에서 이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무슨 짓,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